드디어 수술인데, 일단은 또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이 브라키세팔릭의 이제 호흡기 문제들의 관리는 수술 전에 관리가 있죠. 뭐 수술 후에도 해야 되겠지만 라이프 스타일 매니지먼트, 그래서 운동 제한을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오버히팅은 피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뭐 쿨재킷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트인 더 박스 얘기를 했지만 체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전에 레드로 교수님 연구조에서 보시면 BCS랑 그 다음에 보스 인덱스의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BCS가 높을수록 보스 인덱스가 올라가서 이 브라키세팔릭 이 신드롬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게 퍼그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책에서 흔히 보는 거랑 같은 범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이용을 해서 에어웨이 스웰링으로 이제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는 걸,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종에 대한 처치, 그 다음 리거지테이션 있는 애들은 안티애시드나 프로키네틱을 이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수술들을 고려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책에 나오는 거에서 그 저번 발표에서 서두에 얘기했지만 언제 수술을 하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냥 증상이 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상이 심하면이 보호자가 판단했을 때, 수의사가 판단했을 때였고 좀 더 주관적인 요소가 강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제인 교수님의 바램은 좀 더 객관적인 방법, 좀 더 일단 보호자의 어떤 그 수의사의 어떤 역량과 관계없이 좀 더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해서 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분은 그레이딩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레이드 3를 일반적인 수술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드 3는 사실 거의 95%는 다 수술이 필요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레이드 3는 이전에 동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살짝 소리만 들려드리면, 이게 나올 동안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린 개의 경우에는 그레이드 2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상관없이 잘 때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요게 이제 그레이드 3의 레스팅에서의 소리죠. 굉장히 심하죠.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리거지테이션이 심해서 얘네들이 이제 요거에 따른 2차적인 문제로 뭔가 생존에 좀 문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이런 애들도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미국에서도 좀 있어요. 중성화 할 때 이제 뭐 시주나 뭐 이런 브라키세팔릭 애들은 비강 수술을 그냥 한 번에 같이 하자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 사실은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퍼그라든지 프렌치 불독이라든지 불독에 있어서는 어쨌건 근거는 없고요. 그 외의 품종도 일단 요 발표하시는 분이 알기로는 없다라고 하고 저도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거는 하나 정도가 논문이 있는데 뒤에서 이제 그 비강 수술에 나오는 이 출처가 되겠지만, 시주에서 이제 그 스탠리 교수님 포함이 된 논문인데, 시주 이제 어린 시주들의 대상으로 비강 수술을 했을 때 뭐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이제 레트로 논문, 프레스펙티브 논문이 하나 있는데, 뭐 그거 정도가 이제 근거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또 코는 되게 좁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증상이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직은 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의사들은 코가 넓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실제로 수술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증상이 없는 애들도 있기는 하고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좀 과도하게 치료하는 거 아닌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답은 아직은 없죠.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게 어릴 때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전에도 보고 수술을 하고 그다음 수술하고 나서도 이게 어떤지를 사실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답을 좀 계속 안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보호자랑 어느 정도 기대치에 대한 상담을 해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수술은 보호자한테 이건 수술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할 만한 수술이 아니죠. 약간 뭐 높은 확률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뭐 한계가 있다, 또는 뭐 해봐야 안다,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좀 대화가 잘 돼야 되는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기대치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하면 어쨌건 좋아지긴 해요.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정말 시비어한 애가 정상이 된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보스 인덱스 기준으로 뒤에서 이제 다른 논문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보스 인덱스 기준으로 한 20%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시비어한 애가 모더레이트 정도 되거나 모더레이트한 애가 클리니컬리 언어펙티드 되는 정도, 운이 좋으면 정도로 이제 조금 한 단계 좋아진다 정도의 느낌인 거를 보호자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불독 같은 경우는 좀 더 시비어가 마일드로 가는 두 단계 건너뛰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곤 하는데, 또 프렌치 불독이나 퍼크 같은 경우는 또 다수는 또 정상으로 가는 건 또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상의가 필요한 것 같고, 한국에서 보는 다른 이제 브라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그 소프트 팔레트라든지 그 다음 비강 수술, 우리가 흔히 이제 지역에서 많이 하는 수술들을 했을 때 반응이 좀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다른 해부학적인 문제들,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수술의 범위가 이전보다 많이 넓어졌죠. 다른 문제들을 사실 앞에 얘기했던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면 사실 미리 수술 범위를 넓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그 뭐 네이저 obstruction이 있는 경우는 터비넥토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애초에 그냥 하이포플라스틱 트라케아가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도 프로그노스틱 팩터가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알려진 프로그노스틱 팩터는 어린데 증상이 나타나는 애들, 그 다음에 너무 심하니까 애들이 살이 안 찌죠. 그래서 굉장히 마른 애들, 그리고 라린지얼 콜랩스가 이미 생겨 있는 경우. 라린지얼 콜랩스는 브라키세팔릭 그 호흡기 문제로 2차적으로 생기는 병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림 바디 컨디션의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증상이 그만큼 오래되고 심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라린지얼 콜랩스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서 보호자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뭐 강아지인데 12개월이 안 됐어요. 12개월이 안 된 강아지인데 증상을 이미 보이고 있다. 근데 뭐 앞에서 말한 익스트림 브라키세팔릭이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랑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제 뭐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이걸 치료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랑 관련해서 이제 좀 리스크 팩터는 어떤 게 있나, 어떤 케이스가 좀 어려울 수 있나라고 하면, 일단 요건 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 레드로 교수님의 응급 상황에서 이제 오는 경우라든지, 잠시만요,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또는 이제 제인 교수님은 요걸 좀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라린지얼 스트리돌이 있는 불독이나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라린지얼 콜랩스가 있을 확률도 당연히 높을 뿐더러 좀 굉장히 좀 수술하고 나서 좀 까다로운 케이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거지테이션이 좀 심한 애들도 어쨌건 주된 사망 원인이 수술과 관련해서 에스피레이션 뉴모니아도 있기 때문에, 리거지테이션 심한 애들은 사실 우리가 수술 전으로 환자 관리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까다로운 케이스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가 굉장히 그 성격 자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흥분 잘하고 막 병원에 있으면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애들도 사실 좀 고위험군에 속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19년도에 요거는 이제 다른 쪽 그룹인데 아마 코넬이나 다른 학교들 섞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이제 브리스크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2019년도 베서즐에 나온 거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브라키세팔릭 리스크라고 하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쪽에서. 그래서 만들어서 밸리데이션까지 해서 꽤 괜찮은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스코어링 시스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리스크 팩터로 볼 만한 걸로 이 논문에 나온 게, 이전에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체중이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아파에 얘기했던 슬림 바디 컨디션에 해당하는 언더웨이트인 경우, 그리고 좀 특이한 건데 바디 템퍼레처가 이제 네오네스 당시에 이제 좀 낮냐 높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을 때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입원을 할 때에는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라조널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요 프롭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소품 같은 거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대요. 요 약간 젖병 같은 거를 애들이 이제 잘 때 코로 숨 쉬는 게 힘들어서 잠을 잘 못 자는 애들이 저걸 입에 물면은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잠을 잘 잔다라는 걸 좀 본능적으로 아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런 거를 가져다가 좀 잘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런 건 전 처음 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준비,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 리거시테이션이 특별히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전날 밤에 뭐 대략 한 12시간 전에 오메프라졸 투여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뭐 오메프라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리거지테이션 심한 환자다라고 하면 일주일 정도까지도 미리 투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가끔 오메프라졸 먹이고 나서 GI 사이드 이펙트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뭐 프렌치가 그런 애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시메티딘 같은 다른 약제들을 좀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항상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프리옥시지네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민 교수님 비롯해서 이제 마취과 교수님들도 이제 이걸 좀 마취 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브라키세팔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인덕션 할 때 스테로이드를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스탠리 교수님도 나올 텐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T 튜브 준비하는 거, 그리고 리거테이션 하는 애들은 인덕션 할 때 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약간 CRR을 유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마로피턴트도 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드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약간 세데이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세요. 그래서 좀 피하는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탠리 교수님 반대고. 그래서 스탠리 교수님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로키네틱, 뭐 안티에시드, 그 다음 스테로이드, 뭐 수술할 때 잘 조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수술하고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밤새 봐야 된다. 이런 거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좀 다르지도 않고, 뭐 산수 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익숙하진 않은 건데, 요거는 뒤에서 보여드리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산소 주는 거 말고도 이제 에피네프린 네뷸라이제이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라세믹이라고 하는 게 있고 뒤에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리 교수님은 약간 그 수술하고 나서 애들 흥분 안 하게 좀 얕은 이제 진정을 시키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프로마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는 ICU나 이제 마취과 선생들은 덱스메데토미 리버서블 하니까 좋아한다라고 해요. 뭐 어쨌건 오버세데이션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스탠리 교수님도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라세믹 에피네프린 전 이번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이게 뭐냐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 에피네프린 개발된 형태가 요거예요. 우리 옛날에 생화학 시간에 또는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운 그 거울상 이성질체라 그래서 뭐 L, 뭐 D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개발됐을 때 L이랑 D 반반 섞여 있는 에피네프린이고, 요거는 이제 사람에서 이제 그 라링고 트라코 브론카이티스라고 하는 이제 어린애들 그 상부호흡기 바이러스성 감염이 있는데, 요때 쓰는 쿠룹이라고 하는 요때 쓰는 이제 네뷸라이제이션 때 쓰는 약제인데, 이제 요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미국 말고는 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 좀 찾아보고 하니까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미 그냥 L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응급실에서 보는 요 익숙한 병이죠. 요 앰플에 있는 요거는 이제 L에피네프린만 딱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심장에 좀 더 특화돼서 기능을 더 강하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새로 나온 거고요. 사실 요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에서 크롭 치료할 때도 요거 쓴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뭐 희석하는 것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만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에는 보스민이라 그래서 저렇게 이제 대병으로도 팔아요. 둘 다 농도는 똑같고요. 농도는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성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실 필요 없고, 여기 스탠리 교수님이 말한 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피네프린을 그냥 쓰면 된다라고 알면 되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또 이 캠브리지에서 또 요거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뒤에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라키오스토미,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토픽이라 학회 같은 경우는 단골 주제 중에 하나고, 스탠리 교수님도 요걸로 뭐 1시간씩 강의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거 자세히는 얘기를 오늘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고민할 거는 이제 수술 전에 이걸 미리 할 거냐. 스탠리 교수님은 워낙 요게 익숙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요게 익숙하다 보니까 좀 웬만할 땐 좀 다 쓰시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캠브리지에서는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좀 심각한 경우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후 관리가 좀 걱정이 될 경우에 이제 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린지얼 콜랩스 그레이드 3 정도 되는 심각한 경우에 이제 수술 전에 트라키오스토미를 미리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리커버리도 괜찮고 해도 얘네들이 또 잘 때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밤새 애들 힘들어하는 거 보느니 차라리 그냥 템포러리 트라케스토미 해주고 오버나잇을 지내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무래도 ICU 스텝도 이 밤새 이런 애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놓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실 대부분 강의에서 다 요즘에 얘기 똑같이 하는 건데, 일단 트라케오스토미 튜브 하고 나면은 조작을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뭐 씻어내고 이런 석션하고 플러싱하고 이런 것들이 트라키아나 이런 호흡기에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으로 하라는 건 제인 교수님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뷸라이제이션만 충분히 그냥 자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가 되면 괜히 뭐 뚫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관을 갈아버리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탠리 교수님 이거 엄청 중요하고 친숙해져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쓸 일이 많다. 뭐 상부 호흡기뿐만이 아니고 그 상악 수술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고 실제 하는 방법들은 뭐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인데, 마취 같은 경우는 캠브리지에서는 일단 프리메디케이션 하고 잘 지켜봐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약제는 덱스메타토핀을 좀 선호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리버서블 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 부토파놀 우리 뭐 잘 쓰는 거고, 메타돈 이거는 이제 오피오이드 인젝션 오피오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는 에이스프로마진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수술하실 때 맥실러리 너브 블럭 하는 걸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약제인데 아마 익숙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트르빈이라고 해서 광고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비강에 이제 그 충혈됐을 때 이 충혈 줄여주는 사람 약제인데, 요걸 수술 전에 좀 쓰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이분이 세데이션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이제 홀바로메트릭 그 바디 그거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 파형을 세데이션 하고 나서 어떻게 실제로 얘네가 숨을 못 쉬는지를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파형 같은 경우는 정상인 프렌치 불독이거든요. 그래도 얘네가 진정을 하고 나면은 호흡도 좀 느려지고 타이더 볼륨도 확 떨어지는 거 있으니까 당연히 수술할 정도의 브라키세팔릭 신드롬 있는 애들이면 세데이션 하다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피한다라는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 시간에 대해서도 이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마취 시간이 긴 거에 대해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거랑 관련이 되냐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2018년도 자부마 논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브라키세팔릭 품종에서 이제 마취 관련된 합병증의 리스크 팩터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여기서 리스크 팩터로 나온 게 마취 관련해서 생긴 합병증이 높은 거랑 관련된 리스크 팩터 중 하나가 마취 시간이 긴 겁니다.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요거 때문에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돼서, 뭐 아까 제가 그 뭐 지역에서 뭐 우리나라도 일부 있고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일부 있는 중성화 할 때 뭐 비강 수술하는 것도 엄밀히 요거를 들이대면은 마취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뭐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어쨌건 캠브리지에서는 이제 요걸 기준으로 어쨌든 이게 수술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합을 할 때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리거지테이션 심한 애들은 일단 에어웨이 서저리를 먼저 하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수술들 필요할 때 그것들은 나중에 따로 한다라고 합니다. 중성화 뭐 이런 거 같이 안 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리거지테이션을 안 하는 애다 뭐 그러면은 상황을 봐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추가를 하는 편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오른쪽에 예를 들었던 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코 위에 이렇게 폴드 심한 애들 이런 거 잘라내는 수술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로컬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빨리 할 수 있으면 한다라고 해요. 근데 리거지테이션 심하면 요건 미루겠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논문인데 뭐 요건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2018년도 자부마 논문인데, 이제 브라키세팔릭 환자랑 그 다음에 브라키 아닌 애들을 비슷한 수술했던 애들, 비슷한 진단 과정 겪었던 애들을 각각 223마리씩 서로 맞췄어요, 숫자를. 그래서 레트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리스크 팩터 분석을 했죠.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아까 말한 긴 마취 시간이 이제 합병증 높이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브라키세팔릭이 브라키세팔릭 아닌 애들보다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취 이후의 합병증에 관련된 것 중에 또 우리가 알만한 거는 뭐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라든지 아니면 ASA 그레이드가 높은 애들, 뭐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아까 오트리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서 쓰이는 레이저 스프레이여서 코 안에 막 충혈돼서 숨 잘 못 쉬고 코 꽉 막힌 거 같고 하면은 요거 뿌려주면 이제 뚫린다라고 해서 광고를 하고 주변에 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강 관련된 프로시저 하기 전에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0.2ml씩 각각 코에다 넣어주면은 한 5분만 지나도 비강이 굉장히 눈에 띄게 이 점막들이 좀 작아지는 게 보인다고 하고요. 이건 수술 끝나고 나서 쓰면 특히나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점점 수술 기법으로 다가가는데, 일단은 캠브리지에서 수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뭐 사실 병원마다도 조합도 다르고 뭘 먼저 하는지 이런 거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뭐 한 번에 다 패키지로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본인이 봐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캠브리지에서는 첫 번째로는 알라폴드 리섹션, 이제 비강 협착에 대한 수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프트 팔레트를 잘라주는 수술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폴디드 플라스티를 이분들이 이제 또 변형을 한 게 있어요. 모디파이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세큐리 커져 있는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세큐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거하는 게 이분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탠리 교수님은 노리치 테리어 스터디를 기준으로 아까 그레이드 시스템을 그분이 이제 만든 거에서 가장 심한 정도에 이제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세큐리 좀 커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절제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렇게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뭐 개선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비강 안에 있는 터비넥토미를 이제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거는 사실 요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요 자세 요렇게 걸어가지고 하는 방식들, 텅 당겨주는 거 이런 건 다 비슷한 것 같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스탠리 교수님은 템포러리 트라케스토미에서 거기다 맞추기를 걸러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정도만 좀 다르고, 두 분 다 이제 우리가 루페라고 부르는 이제 루프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라이팅이에요. 이 무형등이 앞만 좋아도 이 각도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라이팅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나씩 보겠는데, 톤실부터 보면 사실 톤실에 대한 수술은 이제 안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 제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분도 얘기하는 게 톤실을 절제하는 거랑 하지 않는 게 과연 롱텀으로 결과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는 사실은 근거는 없다라고 해요. 근데 본인이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이론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소프트 팔레트 할 때 그 근처에 있으니까 같이 좀 잘라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퍼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커져 있는 애들이 많고요. 커져 있고 또 이게 약간 안에 크림트라고 해서 이제 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데 요걸 잘라주는 편입니다. 잘라주는 편이고, 보통은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바이폴라로 잘라내는 걸 선호를 하는데, 뭐 레이저나 뭐 리가슈어 같은 바이폴라 베슬 실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고, 이거에 대한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 없다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큰 꼭지 하나가 이제 소프트 팔레트인데, 일단은 스테필러토미라고 해서 우리가 소프트 팔레트, 일롱게이티드 소프트 팔레트 리섹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트레디셔널한 방법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길이를 짧게 잘라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캠브리지에서도 이걸 예전에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랑 관련해서는 사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테크닉들, 뭐 장비들을 뭐 베스실링 디바이스를 쓰느냐, 레이저도 뭐 CO2를 쓰느냐, 다이오드를 쓰느냐,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보고는 기술적으로 내가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괜찮았다 정도의 수준의 보고들이기 때문에 롱텀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테크닉이 더 낫다라고 하기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사용 가능한 장비랑 그다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건 이게 각각의 수술의 기법들의 어떤 장점을 그러니까 더 낫다라는 걸 사실 연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여러 가지 구조 이상이랑 복합적인 수술이 조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구가. 그래서 결국 이분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패키지로 뭔가 예전에 이런 ABC를 섞어서 만든 패키지랑 이번에 뭐 A-B-C- 플러스 뭐 D를 했는데 두 번째 패키지가 더 종합적으로 좋았다, 뭐 이 정도 맥락으로 사실은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환의 특성상.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뭐 이런 걸 알 수는 없지 않겠냐 하지만, 좀 더 나은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Modified Folded Flap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폴디드 플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따가 듀프레가 만드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예전에 ACBS에서 저희가 본 것 같은데 있었는데, 이걸 조금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지금 아까 얘기 안 했는데 트레디셔널 스테필렉토미 이거에서 이제 익스텐디드라고 해서 보고가 또 된 게 있는데, 이거랑 이제 트레디셔널이랑 익스텐디드의 차이랑, 그리고 여기서 폴디드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이나 모디파이드의 차이는 얼마나 길게 자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뭐 H 플라스틱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뭐 토비아스 책에도 안 나오고 사실은 뭐 중요하진 않아서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트레디셔널도 사실 잘 알아야 돼요. 트레디셔널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잘 알아야 뒤에 방법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자세히 볼게요. 이건 책에서 가져온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뭐 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자르는가. 보통은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포썸이나 뭐 교과서에서 보는 건 이거죠. 팔라틴 톤실의 카우더 보더를 기준으로 약간 에피글로티스가 살짝 걸쳐지는 느낌으로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약간 불문율처럼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건 불문율은 아니거든요.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어쨌건 이전에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렇긴 했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여기 사진처럼 잘라낸 다음에 봉합을 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봉합의 목적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출혈을 막으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혈을 막는 맥락에서 뭐 봉합 말고 칼 쓰는 거 말고 뭐 가위 쓰고 봉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보고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 검은색 상자 보시면 논문들 많이 나와 있는데 다이오드 레이저도 보고가 돼 있고 또는 뭐 베스실링 디바이스 이런 것들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뭐 수루 출혈 정도 좀 줄여주는 느낌으로 기구를 바꿔본 방법들이 예전에 보고가 많이 돼 있고요. 근데 어쨌건 이 길이라는 거는 사실 뭐 우리도 얘기를 예전에 해봤지만 이게 뭐 자세에 따라 다르고 뭐 견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 뭐 자르고 나서는 생각보다 또 길이가 다르고 사실은 이 길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되게 감이나 경험으로 해야 되는 수술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뭐 요 위치에 대한 부분, 자르는 위치에 대한 부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텐디드 팔라토플라스티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좀 더 길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뭐 2008년도 논문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2010년도 사진을 보시면 이게 좀 잘 나와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요 A 사진을 보시면 스몰 이제 소물자 A예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고 파란색 점선이 있죠. 파란색 점선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스테플렉토미의 이제 위치가 되는데 익스텐디드는 저 빨간색으로 좀 더 뒤로 갑니다. 그래서 톤실의 좀 더 뒤쪽 경계까지 넓게 잘라주는 거고 약간 사다리꼴로 잘라주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하단에 맨 오른쪽 그림처럼 이 뒤에 보이죠? 리마글로티스가 거의 보입니다. 저렇게 에피클로스를 덮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되게 많이 자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는 별로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2008년도 왼쪽으로 이제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2008년도 논문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저자의 경우에는 이거를 더 넓게 자르는 거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고 있냐? 실제로 뒤로 더 잘랐을 때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익스텐디드가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실제로 이 사람들 경험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그 에피글로트에 닿게 자르고 나서 이게 뭔가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항상 있었다라는 경험이 있어요. 물론 이게 뭐 다른 호흡기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느끼기엔 그랬기 때문에 익스텐디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익스텐디드를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고 2008년도 보고에서는 익스텐디드 방법으로 꽤 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했는데 어쨌건 수술하고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사실 폴디드 같은 경우도 약간 익스텐디드의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전에 지난달에 했던 이제 세션에서 가져온 슬라이드인데 그냥 뭐 첫 줄만 딱 보시면 돼요. 두께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여기서의 패러다임은 사실 요 두 가지 수술 기법을 얘기하는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길이에 집착을 했었죠. 길이를 짧게 하냐 길게 하냐인데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한 건 두께예요. 그래서 두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제일 밑에 있는 2011년도 JSFA 논문가 좀 더 특징적인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길이의 차이가 없는데 두께 때문에 뭐 증상이 있었다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두께를 사실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기법도 여기에 맞게 나오게 됐죠. 2008년도에 이제 듀프레 선생님 ACBS에서 이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핀지라고 하시는 분이랑 같이 쓴 논문 이거는 저널이 오스트리아 저널이라고 해요. 여기서 영어로 된 거예요. 읽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레트로 연구인데 요 새로운 방법을 이용을 해서 레트로 논문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환자들이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대략적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인트라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 없었고요. 수술 기법 딱 저는 보는 순간 피 많이 나면 어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뭐 인트라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 없었다고 하고 수술하고 나서 템포러리 트라케오스토미 해야 되는 경우는 한 10% 정도. 그 다음에 2마리 정도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한 마리는 사실 잘 회복하고 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다라고 하고요. 다른 한 마리의 경우에는 트라케오스토미랑 관련된 합병증으로 죽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전화로 보호자랑 해서 최소 6개월 이상 된 애들만 포함을 시켰을 때 40마리 정도 팔로우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39마리 정도는 어쨌건 임상 증상이 개선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건 이제 어쨌건 제인 교수님처럼 객관적인 방식을 쓴 건 아니고 주관적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랬고 85%의 환자는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대부분의 이제 증상 개선이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기법이 약간 괜찮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수술 방법의 가장 핵심은 두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프트 팔레트를 얇게 만들어주는 수술 기법이고 이걸 통해서 좀 더 이제 그 상복기 폐색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방법인데 뭐 기법은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사람 살펴보면요. 일단 왼쪽 상단의 그림 보시면 인시전을 먼저 해요. 여기 보면은 그림이 약간 사다리꼴 비스무리하게 이제 그림이 있죠. 저거는 지금 그 뒤쪽 경계를 보시면 이 정도면 거의 익스텐디드라고 보시면 돼요. 톤실보다 훨씬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1cm 하드 플레이트에서 거의 1cm 거리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뒤쪽으로 이제 인시전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인시전을 낸 다음에 맨 밑에를 보시면 이제 그 다이섹션을 해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이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데 이 소프트 팔레트의 이제 껍질을 싸고 있는 부분의 이제 안쪽 부분을 이제 파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층을 뜯어내는 거예요. 다이섹션을 해가지고 그 여기에 해당되는 근육 팔라티노스랑 그 다음에 러바이터 벨리 팔라티니 머슬이라고 하는 것들의 일부들을 이제 절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속을 꼭 파낸 것처럼 그림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가운데 조그맣게 이제 잘라낸 부분이 저렇게 생각보다 두껍고 많아요. 저렇게 잘라주게 되고요. 자르고 나면은 남아있는 껍질을 이제 반으로 접어서 폴딩을 해주게 됩니다. 폴딩을 해주고 봉합을 하면 수술이 끝나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림이 이제 수술 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을 이제 보고 나서 이 캠브리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모디파이를 했다라고 하는데 왼쪽 상단에 A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건 거꾸로예요. 아까 제가 트레디셔널에서 익스텐디드는 좀 더 톤실 뒤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건 반대예요. 앞에서 듀프레 선생님이 한 게 좀 더 익스텐디드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또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덜 자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A에 있는 것처럼 노란색 점선이 원래 오리지널 테크닉이라고 하면 좀 더 톤실 수준으로 내려와서 하게 되는 좀 더 작게 만들어주는 수술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라링고스코피 했을 때 그 소프트 팔레트가 두꺼워져 있는 경우 사실 대부분의 불독이나 퍼그나 프렌치 불독은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요 수술을 받긴 하겠죠. 그래서 요 수술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려를 하게 되고 그럼 이게 뭐 다른 기법보다 좋냐 앞에서 말한 트레디셔널보다 좋냐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 기법 하나하나를 비교하기에는 우리가 근거도 없고 잘 모른다라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이해하는 다른 간접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패키지 개념으로 해서 더 좋은 패키지를 선택을 하는 쪽으로 약간 이분의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그래서 오른쪽에 CT를 보시면 이제 그 컨벤셔널 스테필렉토미를 한 사진을 보면 여기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눈금이 안 나오는구나. 보시면은 소프트 팔레트가 굉장히 두껍게 보이거든요. 이 두껍게 보이는 게 오른쪽 그림 보시면 굉장히 얇아진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훨씬 이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증은 어떤 게 있었냐? 요거는 사실 이제 여기 캠브리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알려준 정보인데 이제 캠브리지에서는 310마리 중에서 5마리 정도가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1.6% 해당이 되고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의 기준은 뭔가 서지컬 인터벤션이 필요했던 상황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 외의 상황들은 이제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해요. 아마 마이너로 봐야 되겠지만 이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세컨 룩이죠. 수술하고 나서 확인을 해봤을 때 봉합이 일부 트여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뭔가 딱 변화가 있지는 않아서 굳이 인지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어쨌건 이제 밑에 있는 그림 세 가지가 이제 이 캠브리지에서 확인됐던 케이스들인데 컴플리케이션 케이스예요.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퍼그인데 수술하고 잘 회복하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밥 먹고 나서 개깅을 보여서 와서 보니까 저렇게 구멍이 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컴플리케이션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수술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봉합을 해서 쉽게 고쳤다라고 하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났는데 불독인데 너무 팬팅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수술 부위가 너무 부어버려 가지고 약간 망가졌죠. 그래서 저거는 트라케오스토미를 했어야 되는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좀 굉장히 드물고 본인이 직접 본 건 아니고 다른 케이스를 가져온 거라고는 하는데 이 플랩이 네크로시스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뭐 우리도 다 뭐 여러 가지 플랩들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손상이 생각보다 심하게 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어쨌든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쨌건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사망도 할 수 있었던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수술하고 할 때 드물지만 플랩 네크로시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호자는 어쨌건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프트 팔레트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한번 다시 보면 너무 짧으면 어떡하냐. 근데 사실은 너무 짧다라는 기준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너무 짧다라는 게 정말 어떤 건지 또는 짧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게 사실은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어렴풋이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어 가지고 요거는 좀 더 다른 분들 의견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건 책에서 나오는 맨날 뭐 미드톤실 기준으로 해서 뭐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일부 클리니션들의 경험을 수집을 해서 약간 다수결 같은 거라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아닌 결과들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최근까지 발전된 수술 기법들은 좀 더 익스텐디드죠. 그 다음에 어쨌건 익스텐디드는 캠브리지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는 문제가 안 됐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요게 멀티팩토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에 대한 판단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 대한 부분 뭐 아까 뉴터링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것도 근거는 정확하게는 없죠. 어쨌건 캠브리지 기준에서는 증상을 보일 때 수술을 하는데 뭐 이거는 증상 없는데 어릴 때 수술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이제 어려운 접근인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 너무 어린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보호자랑 예우가 안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들 하나하나가 중요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맥락상 이거는 많은 질환 그 상태들이 조합이 돼서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기법들 하나하나의 역할을 보기가 임상적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스터디를 짜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구별하는 건 쉽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맥락에서 결국에는 기법 하나하나를 바꾸면 좀 낫긴 하겠지만 뭐 대단한 차이는 없을 거다. 왜냐면은 이제 남기고 있는 문제들이 많죠. 사실 아까 뭐 파린지얼 콜랩스도 얘기를 했지만 수술적으로 교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부호흡기 폐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도 사실 많이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법이 뭐 하나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회의적이다. 뭐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링스로 넘어갈 텐데 라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적으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앞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콧구멍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콧구멍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음압이 걸리면서 2차적으로 생기는 병변이고요.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그레이드 따라서 접근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에서는 그레이드 1, 2는 일단 1차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그레이드 2의 경우에는 이제 큐니리폼을 절제를 하는 걸 고려를 하게 되고 뒤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드 3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 이제 아까도 시비어한 경우 템포럴 트라케스토미도 고려하는 상태라고 했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수술들을 여러 가지 좀 반복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큐니리폼을 잘라주는 수술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이제 다른 수술하고 나서요. 근데 이걸 할 때 아무래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걸로 컨트롤이 좀 되는 편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레드로 교수님의 경험상으로는 전체 환자 중에 100마리 이상 정도를 이제 이걸 했었었고 대부분 이걸로 언더 컨트롤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안 될 경우에 뭐 아레테노이드 라링고플라스티를 한다든지 또 이것도 안 될 경우에 펄머넌트 트라키오스토미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아까 큐니폼으로 했던 케이스들이 100마리가 넘는 거에 비해서 이 각각의 수술들을 한 케이스는 뭐 6개, 4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최악의 경우 고려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대부분은 큐니폼 절제하는 걸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머넌트 트라키오스토미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뭐 별도의 얘기긴 해서 롱텀 아웃컴에 대한 논문이 있거든요. 2018년도 뱃서저리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벌티스 세큘러 잘 알고 있는데 아까 벤트리클이라고 했었죠. 벤트리클이 이제 문제가 된 경우에 잘라내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탠리 교수님이 이걸 잘라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선택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건 컨트로버셜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절제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리스크가 있거든요. 2017년도에 JCFA 논문에서 이제 세큘렉토미 하고 나서의 합병증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일단 뭐 종합적으로는 마이너한 컴플리케이션들의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논문의 결론이라서 뭐 메이저하진 않지만 마이너하게 높일 수는 있지만 이제 레드로 교수님 생각에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물론 이게 결과를 정말 바꿀지에 대한 건 근거는 없지만 이걸 돈다고 해서 이게 뭐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없다라는 근거 때문에 이분은 수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논문이 이제 영국 논문인데 2012년도 베데코드에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사진 보여드렸겠지만 이제 이벌티스 세큘은 한 쌍이잖아요. 좌우가 있는데 뭐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리적으로 한쪽만 잘라내고 지켜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프라이머리한 문제들을 다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고 거기 플러스 이 세큘이 부어있는 것 중에 한 쌍 중에 하나만 제거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리그레션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논문에선 어쨌건 프라이머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시간이 경과했는데 하나 잘라고 놓고 남은 걸 하나를 지켜봤더니 리그레션이 안 됐다.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세큘렉토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링지얼 서저리 하는 거는 뭐 스탠리 교수님도 이거 비슷한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여기 있는 이런 길다란 수술 기구들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라린지얼 콜랩스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추가하는 수술이 이제 여기 있는 큐니폼 리섹션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의 목적은 이제 직접적으로 뭐 리마글로티스를 넓게 넓혀준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라린지얼 콜랩스잖아요. 이게 다이나믹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라주고 나면 다이나믹한 콜랩스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수술의 목적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개의 경우에는 요 잘라주는 사진 보시면 뭐 수술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은 지혈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절제를 하고 나서 삽가는 상태로 에피네프린 적신 거나 이런 것들로 커튼 솜을 저기 절제 부분에다가 이제 좀 패킹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발견할 때까지 보통 그렇게 두면은 지혈이 잘 된다라고 하고요. 불독 같은 경우는 좀 이 사람 경험상 좀 더 큰 혈관이 있었기 때문에 출혈이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독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로 교수님은 바이폴라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큐니폼 리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서로 가까워 있는데 둘 다 잘라버리면 잘라낸 조직을 이제 세컨 인텐션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붙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웨빙이 생기거나 스테노시스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위험성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쪽만 먼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사진이 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편측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인가 양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건 경험적으로 현재까지 합병증은 딱히 걱정한 것만큼은 없었다고 해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캠브리지에서는 바이레터럴로 요 절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스탠리 교수님도 제가 요거를 정리를 따로 하진 못했는데 요 절제는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 생각에 라리진 콜랩스 있으면 저도 하는 걸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린절 글레룰로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기억을 했으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케이스가 실제로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라린절 서저리를 하고 나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리거지테이션을 보여서 왔는데 이제 라링고스코피를 다시 해보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그림처럼 저 위치에 저렇게 볼록하게 뭐가 나와 있었다라고 해요. 저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저게 보인다라고 하면 디퍼런셜 중에 이제 좀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라린절 그래뉴로마라고 하고요. 저거는 잘라주고 나서 스테로이드 주면 보통 좋아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논문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란의 논문이 있습니다. 저게 JSF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논문을 참고하시면 아마 실제 치료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 전형적인 위치가 보통 벤트리클 쪽인데 카틸리지 약간 보컬볼드 뒤쪽에 있는 카틸리지에 보통 저렇게 볼록하게 자라난대요. 근데 가끔 저게 스쿼어머스 셀 칼시노마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건 잘라낸 건 반드시 조직 검사를 보내는 게 맞겠죠. 자, 드디어 이제 라링스를 끝내고 비강입니다. 그래서 비강은 이제 요 교과서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흔히 학교에서 배우는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 이제 웨지 리섹션이죠. 뭐 어디서 자르냐는 조금 다르겠지만 버티컬 웨지냐, 뭐 호라이즌틀 웨지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저렇게 웨지를 자르는 걸 배웠죠. 지역에서도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여기 캠브리지에서도 저 방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분이 요즘에 쓰는 방법, 그리고 스탠리 교수님은 뭐 이 논문의 저자시기도 한데 쓰는 방법은 이제 좀 더 많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트레이더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있고 1949년도 트레이더라고 하는 선생님이 자분마에서 이 테크닉을 먼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많이 잘라낸다라는 거 정도 지금 기억하시고, 그 외에 뭐 펀치 리섹션, 뭐 알라펙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뭐 부수적이고 사실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요 두 가지 테크닉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할 때는 뭐 스카펠 블레이드 이용하기도 하고요. 오리지널 테크닉은 다 저걸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가능하면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일렉트로 서저리를 하기도 하는데, 레이저의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덜 나긴 하는데 어쨌건 피그멘테이션이 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돌아오긴 하지만 그거는 보호자랑 상의를 했을 때 괜찮다고 하면 선택을 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캠브리지에서는 어쨌건 웨지 리섹션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레드로 교수님도 이걸 먼저 할 때만 해도 뭔가 최대한 깊이 해주려고 하긴 했지만 어쨌건 밖에서 보이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걔가 쇼를 하나 봐요. 쇼독인데 걔도 수술을 브라키세팔릭인 것 같아요. 걔도 이 수술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임상적인 개선이 없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꼈고, 실제로 또 이 CVS가 수술을 웨지 리섹션을 해놓은 개에서 라이노스콥을 해봤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세 개의 그림 중에 오른쪽 두 개 있잖아요. 이게 라이노스콥 사진인데 이게 실제로 밖에서 보였을 때 넓어져 있는 웨지, 이제 넓어진 부분, 비강 부분을 지나고 나면 보이는 알라폴드 부분이에요. 저런 식으로 안에는 여전히 좁아져 있는 거죠. 알라폴드는 여전히 막혀 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비강 평가 같은 경우도 눈으로 보이는 좁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모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모션이 없는 경우에는 좁은 거 플러스 안 움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숨쉬기가 힘든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모션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라이노스콥 결과를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2014년부터는 트레이더 테크닉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꿨고 이 방식으로 수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 많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진이 보이겠지만 여기 있네요. 왼쪽에 보시면 하단에 빨갛게 코가 막 빨갛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이 CT 사진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알라폴드를 잡아 당기면서 스카펠로 그냥 안을 완전히 도려내는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분도 강의하실 때 굉장히 브루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보호자가 우는 것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쨌건 미리 경고를 함에도 약간 충격적인 비주얼일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좀 성형수술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굉장히 보기에 괜찮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요거는 제가 2017년도 미시건 딱 갔을 때 첫 주에 본 케이스인데, 하기스라고 해서 얘는 어질리티 하는 잉글리시 불독이었거든요. 얘가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얘는 레이저로 했었어요. 레이저로 했었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은 그림이 이제 보면 콧구멍이 엄청 커졌죠. 저런 식으로 돼 있고 눈으로 보면 사진보다 조금 약간 징그럽기는 해요. 어쨌건 얘는 시간 지나서 왔는데 굉장히 이쁘게 잘 변형이 돼 있었거든요. 스카가 앉으면서 색깔도 약간 피그멘테이션도 위쪽으로 덮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스탠리 교수님은 당연히 이 논문이 미시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어릴 때 시추 수술하는 뭐 근거 얘기했었던 게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자하 논문인데 수술 기법은 뒤에서 사진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는 어쨌건 6개월령 미만의 13마리 시추 어린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이 수술을 했었고, 원래는 컨트롤이랑 수술하는 걸로 해서 그룹을 나눠서 원래 비교하는 실험을 하려고 했다가 이 수술 안 하는 컨트롤하는 애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윤리적인 문제로 이제 요 디자인을 바꿔서 그냥 다 수술을 해서 보고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어쨌건 뭐 대부분 다 증상이 좋아졌다. 이건 뭐 다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평가긴 하죠. 어쨌건 증상이 좋아진 게 다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수술 기법을 보시면 왼쪽의 CT 사진처럼 저렇게 저기 표시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칼이 지나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CT 사진 보면 전후가 명확하죠. 그래서 알라폴드를 이제 히모스택 같은 걸로 잡은 상태로 당기면서 스카펠을 각을 줘서 깊숙하게 밀어넣어서 알라폴드를 전체적으로 리섹션을 해버리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제 스카펠을 이용을 하면 출혈을 지혈하는데 한참 시간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탠리 교수님은 그래서 레이저를 좀 선호를 하시는 거죠. 아까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4일만 지나도 좀 볼만해져요. 왼쪽의 사진처럼 볼만해지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4주 후 모습이 있는데 약간 이제 성형한 느낌으로 뭔가 인공적인 느낌이 있기는 해도 굉장히 좀 이쁘게 잘 커진 콧구멍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비강안이 보일 정도로, 물론 이제 포린바디 문제가 가끔 생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구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만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보기 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괜찮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술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포스트업 케어를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상부호흡기 수술을 하고 나면 일단 그 천천히 깨워야 되죠. 그래서 ETC 튜브를 최대한 오래 둔다라고 하고 거의 스왈로잉 가능한 수준까지 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정도는 좀 밀착으로 이제 감시를 해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막히거나 또는 뭐 스웨링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뷸라이제이션은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4시간마다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에 언제 보내냐, 보통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밥은 다음 날에 보통 주는데, 이제 미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소프트 미트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캔사료, 습식사료 같은 거 약간 미트볼처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제 좀 삼키는 거나 이런 오연이나 이런 거 걱정될 때 이렇게 해서 꼴떡 삼킬 수 있게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방식으로 이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걸 확인을 하면 보통 이제 손을 이렇게 해서 보고 이제 집에 보내는 편이고, 너무 입원을 하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이제 멀리 살지 않은 애들은 보통 이제 좀 일찍 보내기는 한다고 해요. 집에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안에 구강 안쪽은 특별히 보호자가 하는 건 없고요. 비강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삼출물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클리닝 정도는 집에서 해준다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집에서 이제 밥을 먹이게 되는데, 보통은 로우 팻 푸드를 좀 부드러운 걸로 주게 되고 소량으로 자주 이제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진통이나 오메프라졸 투약은 대부분 좀 필요한 편이고요. 스탠리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천천히 회복을 해야 되고, 이분은 이제 깨울 때 오른쪽 보면 학생들이 저기 다 수의대 학생들이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깰 때까지. 지금 저기 보면은 수술 다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저렇게 밖에서 수술을 이제 구강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린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하기도 하는데, 수술하고 저렇게 깰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대로 슬링을 해놓은 상태로. 그리고 저기서 떠들면 뭐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해서 좀 조용한 환경에서 천천히 깰 수 있게 해주고요. 익스투베이션 최대한 늦게 하고, 여기서 또 이제 에피네프린 얘기를 하시죠.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애가 발관을 했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삽관하고 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준비를 해놓고요. 뭐 30분까지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템포러리 트라케오스토미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다 하고 회복을 해서 퇴원을 하고 나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진을 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했던 수술이 효과가 정말 있는가, 문제없이 잘 아물고 있는가, 이런 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캠브리지 같은 경우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6에서 8주 후에 이제 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보호자 설문을 좀 길게 하고요. 이제 이분들은 다 요게 리서치로 가야 되니까 리서치로 가는 이제 좀 긴 설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평가 방법이죠. 펑셔널 그레이딩을 하고 그 다음에 홀바디 플래시모그래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 기법을 아까 전통적인 방식을 이분이 진짜 다 하다가, 그리고 가장 최신 방법을 또 바꾸고 나서 이 세팅을 다 된 실험 방법으로 다 데이터를 이제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걸 결국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서치의 끝을 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전에 요 논문은 뭐냐면, 이분이 발표 때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에피네프린 찾다가 이제 얻어 걸려서 살짝 본 논문인데, 에피네프린 네뷸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는가, 뭐 저는 내과 환자를 많이 안 봐서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좀 낯설어서 공부를 해봤어요. 보면은 2019년도 베서저리 논문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분들이 수술을 하기 전으로 네뷸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앞에서 계속 얘기한 이제 객관적인 호흡기 평가 방법으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를 평가를 한 논문입니다. 프로스펙티브 클리니컬 스터디고요. 이분이 이제 이 방법을 계속 프로스펙티브 클리니컬 스터디를 계속 내고 있는데 31마리의 이제 퍼그 프렌치 불독, 잉글리시 불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모더레이트에서 시비한 보스인 상태,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 애들이죠. 얘네들 상태로 이제 수술 전, 그다음 수술 후에 네뷸라이제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뷸라이제이션 하기 전후로 그 풀바디 플라시모그래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도 이제 동일하게 다 진행을 해서 이제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를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네뷸라이제이션 하고 나면 보스 인덱스가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심한 애들일수록 효과가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 인덱스가 70% 이상인 경우, 이 정도면 시비어인 경우일 텐데 이런 애들은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으로 좀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사용한 에피네프린은 아마 영국도 요게 없을 거예요. 아마 요 이름이 뭐였죠? 그 거울상 있는 거, 옛날 에피네프린. 요거는 똑같이 한국처럼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L-에피네프린 우리가 흔히 쓰는 걸 이용을 해서 했고요. 여기서 농도나 이런 건 논문에 나와 있는데 0.9% 셀라인에 키로당 0.05mg 넣어가지고 네뷸라이제이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보려고 했던 이제 논문,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이분의 연구의 하이라이트죠. 2017년도 배서저리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수술, 트레디셔널한 수술 방법들, 뭐 예전에 했던 스테필렉토미, 그 다음에 벤트리큘렉토미, 그 다음에 그 웨지 리섹션, 비강에서의 수술을 하는 세 가지 조합을 했던 시절의 데이터들도 이제 보스 인덱스랑 뭐 홀바디 요걸 이용을 해서 결과를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드를 하고 난 이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던 모디파이드 폴디드 플랩, 그 다음에 동일한 이제 벤트리큘렉토미, 아마 이게 유니레터럴 바이레터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니폼 프로세스 리섹션, 그 다음에 알라폴드 리섹션, 트레이더 테크닉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 기법을 바꾼 전후로 이제 비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각각의 예후, 그 다음에 뭐 예후 인자들, 이런 것들을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50마리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스펙티브 클리니컬 스터디고요. 이게 아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유일한 논문일 거예요. 이 논문이 첫 논문인 거죠, 어쨌건.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평가는 수술 전, 그 다음에 수술 후 1개월, 수술 후 6개월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당연히 개선이 보였는데 이제 얼마나 보였느냐를 이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보면 이 개선은 됐는데 보스 인덱스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가 있겠지만 어쨌건 좋아지긴 했어요. 다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보이긴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펙티드인 상황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의 개선은 어쨌건 앞에서 얘기했던 게 사실 이 논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개선은 이제 한 단계씩 좋아지는 거, 시비어가 모더레이트, 모더레이트가 마일드 또는 언어펙티드 이런 것들이 있고, 프렌치랑 불독이랑 그다음에 퍼그랑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퍼그랑 프렌치가 조금 덜 개선되는 애들이 좀 더 위쪽으로 몰려있는 느낌이 있고요. 불독은 조금 더 운이 좋은 애들은 확 좋아지는 애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호흡 패턴을 보는 건데, 뭐 직관적으로 당장 개별적인 환자를 분석만 해봐도 이 파형 자체가 훨씬 이뻐집니다. 호흡이 훨씬 더 좋아진 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펑셔널 그레이드도 3에서 2로 떨어진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퀀티피케이션이 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노스틱 팩터를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좋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숫자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프로그노스틱 팩터가 확인이 된 게 나이랑 바디 컨디션, 라린젤 콜랩스 여부, 그 다음에 서지컬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사실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나이는 당연히 어릴수록 네거티브한 프로그노스틱 팩터가 되겠고요. 바디 컨디션도 슬림한 경우에 안 좋겠죠. 그리고 라진 콜랩스는 있으면 당연히 더 안 좋을 거고요. 제 생각에 이 논문에서 새로운 건 요거예요. 서지컬 테크닉이 이제 정말 차이를 나타내는가. 제가 아까 패키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예전에 했던 패키지, 트레디셔널 보스 서저리랑 모디파이드 보스 서저리 각각의 패키지들이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예후에 영향을 준 거는 서지컬 테크닉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새로운 패키지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마 지역에서 여전히 요 트레디셔널하게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모디파이드를 할 만한 이제 근거가 되는 논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프로그노스틱 팩터에 대해서 아까 브리스크 스터디 얘기했었잖아요. 이 논문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I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많이 안 하시긴 했어요. 사실은 수술 전후로 GI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그냥 관리 차원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수술하고 나면 좋아지는가 라는 논문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2005년도 JSFA 논문인데 이 논문은 딱 밑에 제목 보시면 GI에 딱 타겟팅된 논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98%의 환자들이 이제 만성적인 위험이 있었는데 어쨌건 수술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호흡기의 정도랑 GI 사인의 정도도 이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80% 정도의 환자는 보스 서저리를 하고 나서 GI 사인이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보미팅이나 리거지테이션도 이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약제들을 쓰면 개선이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 GI 관점에서는 어쨌건 뭐 우리가 오늘은 하이탈로니아 얘기는 못할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인 그냥 GI 사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건 보스 서저리를 통해서 그리고 수술 전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프라졸, 시사프라이드, 수크랄페이트를 이용을 하면 관리가 잘 된다 정도는 일단 우리가 논문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수술이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임상 증상이 지속이 된다거나 뭔가 아쉬울 수가 있겠죠. 또는 전혀 개선이 없다거나 특히나 이제 뭐 리거스테이션을 보이거나 슬리핑 디소더를 보일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환자한테 좀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랑 또 상의를 해봐야겠죠. 이미 돈을 굉장히 많이 쓴 보호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취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꺼낸 게 이제 레이저 어시스티드 터비넥토미예요. 그래서 레이트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언제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요건 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긴 해요. 그래서 요 발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소개만 하는 정도인데 일단은 조금 볼게요. 일단 요건 사람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요거를 하는 거는 보통 인트라네이절 리전이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 터비네이트랑 관련된 문제들이 있거나 뭐 septal deviation이나 사람이겠죠 요거는. 그리고 무코잘 컨택트 포인트에 관련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고려를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브라키세팔릭의 많은 병변들이기 때문에 요게 평가가 된 환자들은 1차적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하는 게 캠브리지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즉시 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가 어떤지는 좀 나중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캠브리지에서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되게 비싼 수술인 걸로 예상이 돼요. 이거는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병변들은 오른쪽에 CT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레트로플렉션 뷰를 한 건데 저런 식으로 이제 플렉서블한 스코프를 이용해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1차적인 수술을 했을 때 실패한 환자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레이트 프로시저인데 이제 프로토콜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오트리빈은 여기서 나옵니다. 비강 수술은 좋아한다고 하셨죠. 오트리빈을 수술 전에 줘서 뮤코자를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제 워킹 채널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이제 비강경 리지드한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T7 스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이제 라이트 소스 있고 레이저 파이버 들어가고 이리게이션이나 석션도 되는 기능이 있는 스콥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 장면은 사실 뭐 레이저로 지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리던던트한 티슈들을 지져주 터비네이트를 다 그냥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거를 해서 이 안에 볼륨을 좀 줄여주고 안에 복잡한 걸 좀 줄여주는 거예요. 점막대 컨택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CT 사진에서는 훨씬 좀 붐비는 게 줄어든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보통 이거는 뭐 회복을 할 때 숨 쉬는 거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있고요. 최대한 입을 열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거고 보통은 근데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출혈은 굉장히 미니멀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앞에서 얘기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항생제를 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캠브리지에서는 라이나이티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웃컴은 일단 임상 증상은 다 좋아진다라고 해요. 오너 퀘스천웨어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좋아지는 지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임상적인 평가를 해봐도 이제 뭐 호흡기 자분도 많이 줄어든다라고 해요. 특히나 스테로이드를 줄어드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엑서사이즈 톨러런스 테스트를 해도 클리니컬 스코어도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보면 CT를 수술하고 나서 한번 찍어봤는데 실제로 레이저로 지지지 않은 뒤쪽 부분이나 이런 데도 위축이 좀 추가로 확인돼서 이게 뭔가 주변으로도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한다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논문이 나왔죠. 2019년도 뱃서저리에 똑같은 방식입니다. 프로스펙티브 클리니컬 스터디로 세 가지 이제 익스트림 브라키세팔릭을 대상으로 홀바디 그다음 보스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이 치료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B 그림을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면 세 개의 베이스라인 그 다음에 포스트 CMS, 포스트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그 서저리를 했을 때 보스 인덱스가 한번 떨어졌죠. 100 정도 되는 최대 100에 있는 그저 네모난 게 75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로 내려갔는데 이게 부족한 애들은 레이트를 했죠. 그러니까 추가로 보스 인덱스가 떨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1차적으로 일반적인 수술 1차 패키지를 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 2차를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객관적인 평가가 논문으로 확인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가 끝났고요. 1시간 40분 했네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오늘부로 이제 저널클럽은 이제 올해는 끝납니다. 12월은 좀 쉬려고 하고 유튜브 편집이 생각보다 제가 배워야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12월에는 좀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자, 일단은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뭐 토론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신가? 배설 선생님은 저 레이저로 터비넥토미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터비넥토미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보통 얘기하면은 약간 회의적이거나 그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수술할 때 물론 이제 CT 평가가 골드 스탠다드긴 하잖아요. 그 소프트 팔렛이 얼마나 두꺼운지도 알 수 있고 터비네이트가 어떤지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좋기는 한데 보호자들이 꼭 CT를 선택을 하지는 않아서 사실 그 터비네이트가 어떤지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뭐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제 레드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약간 CT보다는 그 라이노스콥을 선호한다고 했었고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뇌피셜인데 미시건은 또 대학이기도 하고 거기가 영상과가 없어서 CT를 되게 싸게 가격을 해놔서 CT를 진짜 막 엑스레이처럼 찍는 병원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미시건에서는 좀 또는 스탠리 교수님은 CT를 활용을 많이 하셔서 포흡기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거기선 CT가 가격이 좀 많이 비싼가요? 지금 있는 프라이빗 프랙티스는? 일단은 프라이빗 프랙티스에서는 CT를 일단 애초에 별로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에서는 보통 진행을 할 때 CT를 찍는 걸 많이 못 봤고 이게 그 온타리오 괵프 대학교 출신들이 많으신데 괵프에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오레곤에서는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에는 CT를 좀 더 강하게 추천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일단은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하려는 건지 아직 그 부분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CT를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수술로 먼저 접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하우스 레디올로지스트가 없기도 하고 근데 CT가 싸지도 않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 폴디드는 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그때 ACVS 이후로 이거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폴디드는 꽤 많이 봤는데 오레곤에서 많이 봤어요. 폴디드는 특히 뭐 예를 들면 그냥 육안적으로 사실 평가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들 얘기로는 저는 이제 꼭 CT를 찍어야 되냐 그냥 육안적으로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안적으로는 조금 평가가 어려워서 CT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었고 오레곤에서는 일단은 소프트 팔렛이 두껍다라고 아니면 육안적으로 경험상 두껍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면 폴디드로 했어요. 폴디드로 해서 하는 걸 봤고 다 뭐 예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근데 신기하게 진짜로 그 팔라토 플라스티가 변이가 진짜 많잖아요. 뭐 컷앤소 같은 경우에도 또 끝에서부터 하시는 분을 봤는데 저 이번에 여기 와서는 중간부터 하시는 분을 봐가지고 중간? 중간은 그 어디죠? 중간 그냥 딱 거기 아치의 그 정점에서 시작. 지금 제가 아치의 보여드리는 저 익스텐디드랑 비슷한 건가? 약간 톤실 그런 뒤쪽 게 얘기하는 있긴 거죠. 그러긴 하. 근데 여기서 제가 보통 본 분들은 그 주모 선생님이 그 소개해 준 거에 대부분 익스텐디드 레벨로 하시는 것 같아요. 기준이 뒤쪽 톤실이 아니라 미드 톤실이나 아니면 크레니얼 톤실, 약간 그 중간에 미드 톤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미드 톤실. 뭐 보통은 그 아치가 있잖아요. 딱 입을 열면 아치가 있잖아요. 네. 그 아치를 그냥 따라서 없애는 그 수준, 약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걸 제일 많이 봤던 것 같고, 그 중간에서 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중간에서 하면서 하시는 분은 또 되게 저기 가쪽, 되게 가장자리까지 끝까지 잘 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간부터 시작하니까 되게 그 대칭적으로 저기 뒤쪽 파린젤 티슈까지 쫙 다 잘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고, 근데 그 폴디드를 싫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폴디드를 하게 되면 커터리를 써야 되잖아요. 보비를 써야 되니까 연기. 그 불 때문에 보비 그 커터리 일렉트로 커터리 네. 뭐지? 지열 뭐냐? 네. 그걸 써야 되니까 뭐 그것 때문에 조직이 부어서 싫다라는 분도 있고, 너무 이제 매니퓰레이션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싫다라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끼리 그냥 모디파이드 해가지고 그 컷앤소를 할 때 은근히 저 안쪽 조직을 많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그걸 약간 갉아먹는 수준으로 약간 잘라내서 뭔가 나름의 모디파이드로 해가지고 거기를 약간 피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도 봤고,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보아스 약간 공장처럼 하는 곳에서는 그냥 그 리가셔로 그냥 맞아. 원 사이드 그리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중간 이렇게 뚝 떼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기술 좋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고, 그 뭐 데이비스에서는 보니까 그 각 돌아가는 리가시 있잖아요. 약간 90도로 꺾이는 그걸로 메이유 교수님이 하는 거 봤고, 그래서 뭐 근데 어떤 분들은 리가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 있는데, 또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매니퓰레이션이 적어서 더 낫다. 그리고 그 리가셔를 잡았을 때 다 끝까지 띠링띠링 소리 날 때까지 잡지 않고 그냥 약간 그 살이 익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떼고 잘라도 출혈이 없으니까 그쵸. 너무 조직이 타지는 않는 그런 그 중간 약간 해피 미디엄을 찾아서 자르는 분도 봤고. 그렇더라고요. 열전도 좀 덜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폴디드는 오레곤에서는 일단 두껍다 싶으면 그 방법을 선호했고, 여기서는 두꺼워도 아무래도 CT 평가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독이나 프렌치 불독을 많이 하니까 두꺼울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한 상황에서 수술을 들어가서 이제 좀 그거를 티닝하고 싶으면 티닝을 하시고, 아니면은 그 오레곤에서 오신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그 폴디드로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형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참 이것도 약간 정형외과 같은 느낌? 근데 이것도 변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뭐 결국에는 그 얘기는 어떻게 하든 뭐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뭐 예우는 괜찮다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고 뭐 새로울 만한 내용은 사실 뭐 그냥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학회 때 계속 조각조각 들은 거는 많은데 그 정도 의미라 뭐 그 외에 신기할 만한 거는 별로 없고, 어쨌건 저는 이 레드로 교수님의 시작과 끝을 한번 다 훑어봐서 너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방대한 물량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배소연 선생님, 저는 오레곤에서 한 번도 브라키세팔릭 신드롬 수술하는 거 저 있을 때 없었어요. 제가 소프트 티슈 돌 때 항상 종양만 왔었는데. 아, 저는 진짜 많이 봐가지고 막판에 서지컬 인턴십 끝날 때는 그냥 저 하게 해주고 막 이랬어요. 저는 진짜 스탠리 많이 교수님이랑만 호흡기 수술 주로 보고 거의 밀로반차 교수님 라링제얼 이그잼 하는 것만 맨날 보고 그거 맨날 제가 준비하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로보트처럼 1분 만에 끝내고 가시고 그 촬영하고 촬영에 촬영하고. 막 들으셔가지고. 촬영하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러면 뭐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죠. 이게 워낙 뭐 우리가 막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은 아니어서. 혹시 경욱쌤은 해마루에 좀 이런 브라키세팔릭 신드롬으로 호흡기 증상 심해서 약간 의료하는 환자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어때요? 지방은 진짜 이런 품종도 잘 없어가지고. 가끔 있기는 한데 제가 안 해가지고요. 아, 그쵸. 네, 제가 이제 근데 가끔 있어서 스테노틱네어랑 최근에 그 소프트 팔레이트 절제했던 애는 있었고, 아, 그리고 네, 그렇게 하냐 상부호흡기 쪽. 그거 형락쌤이 했었나 봐요. 네, 아. 맞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죠. 방법까지는. 네,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